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2021년인데요. 1월에 처음으로 우리가 아재돌룸을 찍으러 만났습니다. 네, 오늘 네. 알려주실 첫 소식은 뭔가요? 새해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워낙 또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뭐 제가 뭐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진으로 보면 우리 뭐 정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새해가 네. 밝자마자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큰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네. 사건인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아동학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뭐 아동 살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2008년부터 계속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1월 2일날 방영이 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게 크게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것 같아서 일단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인이는 2019년 6월 10일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2월 달에 2020년 2월 달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양한 이후에 뭐 이사도 오고 그리고 이 양부모들이 그 학대가 좀 있었나 봐요, 처음에. 네, 그래서 최초로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라는 신고가 5월 달에 병원에서 한번 먼저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물론 뭐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차저차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갔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과격한 그런 학대가 있었나 봅니다. 이것도 방송 보셨던 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6월 29일 날 두 번째 이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양부모들 지인이 신고를 했는데 뭐 차에다가 계속 그 이제 정인이를 방치해 놓고 큰딸만 데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로 이제 학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8월 22일 날 이것도 아동 학대가 혐의가 없다라고 하고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9월 23일 날 이제 그 양부모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뭐 성형 수술 받고 이제 어린이집에 다시 이제 정인이를 등원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고서 너무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동 보호기관에다가 이제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고 그 보호기관에서도 이제 병원에다가 신고를 했고 병원도 경찰에다가 이제 이거는 아동 학대 뭐 이렇게 그 정황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이것도 아동 학대가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수사가 종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10월 13일 날 이제 정인이가 오전부터 이렇게 학대를 당하다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 이제 정인이 사건을 이제 정리해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년에 정인이가 이렇게 학대로 사망을 하고 일이 크게 불거진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조명인 것 같은데 그 후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뭐 일단 지금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공분. 지금은 이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가 아동 학대, 치사 혐의 뭐 이런 정도만 좀 받고 있는데 살인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뭐 지금 유튜브 보면 뭐 웬만한 변호사분들 그리고 뭐 의사분들의 소견 이런 걸로 막 해서 뭐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국민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제 정인이법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묵살하는 게 아니라 2번 이상이면 수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뭐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분리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법으로 좀 만들려는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 13일 날 첫 공판일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국민들이 진정서를 엄청 막 이제 내고 있으니까 이제 판결을 하는 분들은 그걸 읽지 않고 일단은 판결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정리는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저는 이 정인이 사건을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미안해, 정인아 미안해라는 반응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아동학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분하는 것을 볼 때 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다른 뉴스를 덮든 안 덮든 공론화됨으로 해서 뭔가 개선이 된다면 그거는 또 순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순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엄청난 큰 그 영향을 불러일으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네. 성공을 한 거죠. 방송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거고, 언론의 기능이죠. 이렇게 흔히 특종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적인 특종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건데, 그래서 그런 성공, 특종을 위해서 기자들이 노력하는 게 그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게 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정치권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10월 달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정인이법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고, 그리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동 폭력에 대한 네. 법률이 더 잘 개정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는 법의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네.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미 신고가 2번, 3번 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인이 같은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동보호법이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거를 시행할 사람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한 건지, 경찰을 포함한,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가해자인 부모로 끝날 거냐, 아니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영 제대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물을 거냐, 아니면 이제 와서 뒷북치는 정치국까지 물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기능이 어디까지 가는가 또 좀 봐볼 수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돋보기 같아요. 들여다보기. 꾸준히 있어 왔던 아동 폭력의 케이스에서 하나를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네네. 접하는 일반 국민들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한 적 없는 이런 아이가 피해자일 경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정을 일으키기, 공분을 일으키기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돋보기, 뭐 언론의 역할일 텐데, 미디어의 역할인 이런 돋보기를 들여대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서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뭔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메커니즘을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만 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렇죠. 정치권이 자기 일을, 공무원들이, 경찰이 자기 일을 잘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를 견제하는 기능으로서의 언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극적이기만 해서, 혹은 아까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피해자가 공감하기 혹은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피해자, 그리고 명확한 가해자, 그런 케이스가 아니어도 한번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쉽진 않겠죠. 왜냐면 이렇게 확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그런 케이스가 맞는 거를 먼저 찾으려고 하겠지만 제가 정인이 사건을 뉴스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접하던 시점에 다른 뉴스도 주의 깊게 본 게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였냐면 한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확실히 이건 최근에 일어난 큰 일이죠. 물론 이 일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 변곡점이 작년인 건 확실하고 굉장히 큰 일이죠. 하지만 이런 숫자에 관한 거에 대해서 공분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말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정인이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조심스럽고 하다가 총인구가 줄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 덜 부담스럽죠. 뭐 슬픔은 저는 좀 느끼지만 화가 난다거나 그렇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돋보기를 아까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을 여기 대보면 한국의 수많은 젊은 커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다, 미룬다 라는 상황, 뭐 연애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네네. 연애를 하고 서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힘든 상황 들여다볼 수 있겠죠. 혹은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인데 더 힘들어지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키워야 되고 책임감하고 내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더욱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가려져 있겠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드러내질 않으니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그 대상이 커지면서 공론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혼을 한 커플들도 그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 들여다본다면 그런 결혼을 한 커플들 중에 의도하지 않은, 기대치 못했던 임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을 만끽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겠죠. 많이 벌어지죠. 이렇게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저는 감정이입이 되고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대신 이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죠. 일단 아이가 죽거나 혹은 누가 죽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죠.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하고 못 태어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나라의 대가 끊기는 상황, 경제적으로 뭐 노동력이 줄고 시장이 줄어들고 그런 거로는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없지만, 대가 끊기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 세금을 낼 사람이 없고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될 건데, 그렇게 숫자로 와닿은 건 없죠. 하지만 이렇게 그들의 삶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피해자가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 커플이 피해자일 수 있겠죠. 인간적 본능, 동물적 본능을 굉장히 억압당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도 애매하죠. 그렇죠. 이런 출산을 어려워하는 부모가 가해자는 아니죠. 피해자인 거죠. 그럼 누가 가해자일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걸 누구 책임으로 할까? 되게 애매하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리고 그 해결의 주체는 정치죠. 나라의 프레임을,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이 앞에 정인이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살인사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범인도 있을 수 있고 책임져야 될 게 범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행정기관들, 경찰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처벌을 할 수 있죠. 법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이 있었고, 지금 문제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좀 행정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뒤에 얘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이런 거의 문제는 누가 행정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짐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뭔가 방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냥 절벽에 땅의 맨 끝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개척하느냐의 문제죠. 이거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정치권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애매해요.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어디 쏟아낼 데도 없죠. 하지만 큰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언론의 기능이 정치를 견제하는 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무슨 생각,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될 때 그 인구에 대한 뉴스가 있었기도 했지만, 언론의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단순해 보이는 것들, 확실히 대상이 보이는 것들은 서로 나서려고 하고, 이렇게 대상이 확실치 않고 어려운 것들, 이런 거는 차일피일 미루는,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미루는 대상이 그 일을 하라고 뽑은 정치권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인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 순기능을 어디다 써야 될까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굉장히 슬픈 사건을 계기로 물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잘 법정에서도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반성으로 법도 개정되고 행정에 관련해서도 뭔가 앞으로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언론의 기능은 우리가 다른 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데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방송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이끌어낸 성공된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명도 되고 이런 언론의 기능이 그런 곳에도 발휘가 될 수 있다면 더 중요한 문제들을 더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꼭 공론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정인이법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뭐 저출산 문제를 조명이 됐을 때, 돋보기를 들여다봤을 때 국민들이 반응을 해서 정치권이 뭐 일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신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치권의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의 도덕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지만 업무 능력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업무 능력이 드러나면 더욱더 국민들이 좀 현실을,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다른 의미로 아프겠지만, 뼈 아프겠지만, 그게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언론의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정인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